자, 이제 주택 관련한 간접적 개입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 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제도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마저 지어서 공급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선분양 제도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해서 후분양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죠. 주택이 80% 이상 완성이 됐을 때 분양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그래서 이 주택 건설 재원이 누구 몫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건설업자가 알아서 돈을 대는 것을 후분양, 이에 대해서 선분양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을 주택 건설 재원을 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이 관련해서 이제 선분양 제도가 우리 법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좀 독특한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시군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토지주택공사는 따로 어떻다, 바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해서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후분양제도. 자,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에게로부터 조달한다. 이미 틀렸죠. 후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재원을 누가, 건설업자가 부담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받는 방식에서 1번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증명 선분양제도 준공 전에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 4번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를 창출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선분양제도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경우 있죠. 물론 이제 분조투등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얻어서 다 전매할 수 있다 해서 주택법에서 포인트 분양권 전매 등의 예외 사유 해서 동의 있어야 된다.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정도.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부실 시공, 그 다음에 품질 저하 등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일단 30회에 새롭게 나온 문제, 선분양이라고 하는 거. 주택 건설 재원, 초기의 주택 건설 재원을 선분양은 건설업자가 부담하고, 후분양 제도 다시 선분양 제도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 건설 재원을 초기 주택 건설 재원을 부담하고, 후분양은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 재원을 부담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게 이제 지금 두 번 27회하고 30회 때 두 번 구성되는데, 그저 기억할 건 다른 건 다 잡다한 얘기고요. 적용 관련한 주제에서, 자, 적용은 외울 수가 없죠. 적용 배제라고 해서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두 문제 다 공통적인 이슈. 가장 어려운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에서 1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신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정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그 다음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같이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적용한다 나와 있죠. 적용이라고 해서 뒤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한다 해서 관광특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는 개념이 이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될 텐데요. 자, 계속해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분양가 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1번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 건축비로 분양가가 구성된다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점은 아니고요. 자, 끄트머리, 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서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3번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 모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다 같은 얘기고요. 끝머리, 자, 4번 질문 가볼까요? 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점점점 해서 끄트머리 자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건 두 가지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웠던 문제야.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공공택지라고요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50에 뭐였지 250에 20 이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 얘기냐면 제일 뒤를 딱 보게 되면 눈치를 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없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관광특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7회 때 문제하고 30회 때 문제 똑같은 겁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거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지문 길어지면 무조건 뒤를 봐야 돼. 무조건 뒤를 봐야 돼. 그러면 외웠던 걸 기억이 나게 돼 있어. 근데 이 일 없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쭉 읽다 보면은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 관한 부분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고치고 말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거 고쳐도 출제 5, 60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공택지라고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요렇게 가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자,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이렇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등에서 자, 이게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직접적 개입이죠. 이에 대응해서 또 하나 쟁점 삼아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임대료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것만 출제 포인트. 임대료 보조는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답을 뽑지 않는 사이드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오른편.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40만 원까지만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임대주택이 공급 과잉이 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시장 임대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개념, 요걸 해서 2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 받고 있을 때 4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다?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집은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주거,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싸게 주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거급여, 쿠폰 같은 거 부여하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정부가 임대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 감소될 수 있다. 아까 이제 공급 과잉 현상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알 수 있는 질문, 4번까지 알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5번은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말 자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도 패턴, 우리가 이 정책론 파트에서 골치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일단
4개 무난한 거 던져주고요. 하나를 이상한 지문을 던져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5번 지문 백날 봐도 이게 뭐가 틀렸다, 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말 자체가 어렵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돼 있다. 그래서 내용 5번 봐봤자 의미 없다니까 이건 1번부터 4번까지 쉬운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 지금 정책론 영역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4개는 무난하게 1개 이상하게 구성하는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자,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주택의 임대력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예, 모르겠네요.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봐서 모르면 2번 봐도 모르고 3번 봐도 모르는 거야. 2번 지문요.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에서 요거 옳게 구성이 됐고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서 박근혜 정부 때 공공임대주택의 예시값으로서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기 임대주택 요거 4년이었었고요.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 5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 50만 원 받고 있는데 40만 원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자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자 요거요. 자 지금 이제 5번하고 3번 정도는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썩 애매한 것이 법령 개정 때문에 다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수정을 했었고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것만 4년이고 나머지 다 8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개별 법령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고 이때 제일 미련한 짓거리가 1번 지문을 계속 읽어보는 거야.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출제 오류 시비가 붙었었어. 이게 잘 냈네 못 냈네 해서 이걸 갖고 뭐 해설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해설을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 그냥 국어 더럽게 못한 놈들이 개판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다 해서 꼭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쓱 봐가지고 지금 뭐 한 번 봤을 때 모르는 지문들은 무조건 패스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가 옳다. 그러면 어떻다? 얘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별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보게 된다. 답은 4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그 중에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해서 주택 바우처 제도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오른편이 될 테고요. 자, 이거는 임대료 보조는 아까 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 한 번도 답이 안 되게 구성해. 다 사이드로 구성을 해. 그저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보조금 아니라고 했어. 중요치 않다고 해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해서 50만 원 받고 있는데 40만 원 받아라 라고 하면 어떻다? 사람들이 이제 이 임대료라고 하는 거 임대주택을 아예 공급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임대료 규제가 있게 되면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키게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 마지막 결론을 갖고 답을 구성한다. 그래서 수요 공급 얘기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결국은 질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기업협이라고 해서 8년에서 아까 단기만 4년이고 나머지 다 8년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제는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고요. 자, 기출문제 법령 개정 때문에 수정을 한 부분에서 답은 4번. 눈치를 좀 채야 된다고 임대료 보조는 답이 아니고 임대료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조세 정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29회 때 30회 때 연속 나왔던 주제. 자, 보유세라고 하는 거, 국세, 보유세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세가 될 테고 종부세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중에서 보유과세는 종부세라고 하는 거. 29회 때 문제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 30회 때 이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자, 먼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게 된다. 그죠? 자, 보유 단계 내는 국세는 종부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뒤에까지 갈 것도 없다는 얘기야. 자, 출제 기술 3개 물어볼 때는 보통 2개만 맞춰도 항상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 양도소득세 국세이고요.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된다. 물론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보유세로서 재산세, 종부세 외에도 지역자본, 시설세라든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특이했던 거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소득세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되게 된다라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계론 파트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29회 때 문제를 똑바로 분석을 하게 되면 30회 때 문제들은 거저 맞추는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를 보면 안 돼.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토지용을 특정 분야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상식의 문제지. 그래서 주거용지로 좀 쓰게 하려면 그걸 세금을 좀 줄여주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전가, 누구?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3번, 주택의 보유세 가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라고 하는 거, 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세 전가,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테니까 바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세 전가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구조.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이미 틀렸지. 자, 뭐야? 자,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자,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 하락한다.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세금이 하여튼 뭐 재산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금을 늘리게 되면 어떻다?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야 되죠. 3번,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가 감소한다. 요거 옳은 표현 되나요? 해서 아니다.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주택 공급의 동결과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동결효과.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뒤로 거래를 미루는 현상을 가리켜서 동결효과 해서 4번 틀렸고요. 토지 공급의 가격 달성이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공급이 어떻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들었어. 자, 토지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유자가 어떻다? 토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퀄 공급자. 그래서 소유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문제 취지라고 하는 거. 자,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이래 갔었죠? 자, 가격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자, 만약에 자,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 그러면 비탄력적.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적. 만약에 분자가 0이 되게 된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분자가 무한대 값을 가졌으면 완전 탄력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급 가격 탄력성은 뭐가 되는 거야? 가격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 변화율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전부 다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서 경제론하고 엮어서 구성했던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주택거래세,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틀린 것선에서 자, 이거 이제 자, 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조세 전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다? 공급이 더 많은 부담을,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그럼 어떻다?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게 조세 전가에 관한 주제. 자, 수요자, 소비자 잉여 감소한다. 공급자, 생산자 잉여 감소한다. 그래서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수요자는 공급자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다?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5번. 그래서 세금 오른다고 해서요. 세금 오른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 세수입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요 근래 이제 취득세 뭐 많이 올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오래 못 버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지자체 세수입의 상당 부분이 다 취득세거든요. 취득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택 거래가 없어버리게 되면 지자체 재정 문제가 터지게 돼서 지금 급하니까 이제 취득세 겁나 올려놨는데 이거는 뭐 시장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수입이 급감하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거든요. 1년 버틸 수 있지만 2년 가게 되면 답 안 나오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세 이런 것들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에 취득세를 못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택 가격이 조금만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어차피 취득세는 또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5번. 답을 외워야 돼. 정부도 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생각하고 자식할 거 없어. 시험 유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바로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게 된다. 틀렸죠? 아까 정부도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취득세가 겁나 올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급자가 어떤 이유에서 나 그럼 공급 안 할래, 안 팔래 라고 얘기하면 어떻다?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취득세를 올리니까 누가 자, 수요자가 안 살래 라고 하면 이걸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할 거고 탄력적으로 반응해야만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문제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문제 주제가 얘기야. 탄력적이었을 때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1번으로 뽑았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자, 경제는 얘기 지겹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로 그려본다.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거,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 균형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요거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조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무조건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그 전제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집을 좀 짓고 싶은데 그린벨트 규제가 막 강화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집을 공급을 못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비탄력적이 된다.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자, 일단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문도 이미 비슷한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수요 공급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균형점이 있게 될 것이고,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가격 수준에서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에서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자, 공급 능력 있는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해서 오른편.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논의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적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는 걸 지겹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이라든가 토지 이용의 합리화 등 뭐 이런 이런 법적 행정적 수단 이런 얘기 있었고요.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죠. 토지 거래 계획이 되는 허가구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자, 답 5번인데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게 되면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0% 넘어선 지 한 15년 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택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 50몇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많은 주택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24회 때 나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한 번도 이 유사한 지문이 구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네 가지를 무난하게 구성을 하고 한 개를 개소리를 담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론 정책론 파트가 되기 힘든 이유가 무난한 네 가지가 거의 소화가 돼야 돼. 이게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된다고요. 해서 지금 정책론 파트에서만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개 무난해, 그리고 한 개 개소리. 이게 정책론 문제의 주요한 특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분석해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봤자 똑같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24회 때 이 지문이 나오고 25, 26, 27, 28, 29, 30까지 7년 동안, 5, 6년 동안 한 번도 유사 지문도 구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 엽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머지 네 개를 무난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은 찍는 거야. 푸는 게 아니야. 찍는 거지. 이렇게 마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게 계속 막 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말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자, 개발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에서 떼내서 양도할 수 있는 제도, 규제받는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맞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적용 안 됐었고요. 시행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도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영향가를 주지 않는다. 해서 써봐야 돼. 임대료 한도 시장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 높게 60만 원. 그러면 정부 어떻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답을 2번으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를 모두 없애고 정부의 세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을 하게 된다. 오른편 되겠고요.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매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그리고 이 공공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 이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에서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임대료 규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나오면 거의 답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는 한 번도 답을 뽑은 적이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맞기 위함이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뭐를 갖고 답을 뽑는지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스톱. 자, 일단 시행 안 되는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서 시군구청장 공동주택 가격 이미 틀렸지. 개별 들어가야 다 시군구청장이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제기라고 해서 제공 지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다.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 문장을 쳐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외워야 된다. 각 영역의 포인트를 외워서 그 아이를 찾아보셔야 돼. 2번 토지 선매 끄트머리 강제로 수용케 하는 제도 틀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자주 내는 지문. 그래서 토지 선매제도 우선 매수하는 제도이고 선매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허가처분이나 불허가처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것. 부동산 거래 신고 잔금 지기부터 60일 숫자 틀렸고요. 고칠 것도 없어.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렇게 되는데 고쳐봤자 의미가 없어. 주택의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거 뭐야? 완성되기 전에 파는 것을 선분양제도. 자, 선분양제도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되게 된다. 뒤에 갈 거 없다니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 선분양, 주택 건설 재원이 없어도 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자, 돈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준공동임대주택 8년 이상에서 답은 뭐 5번 되는데 5번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제 법령 개정 때문에 쓸데없는 내용 뭔가 하나 집어넣은 케이스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27회 문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봅니다. 자, 27회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직접적 개입 수단 해서 공영개발, 공공토지의 비축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해서 1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를 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 있으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서 쉬운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답을 뽑는 주제가 되게 되는 출제빈도는 더 높고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게 공영개발, 공공토지의 비축, 그리고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까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영개발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오르는 것은 30회 때 문제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개발 부담금제하고요 재건축 부담금제를 묶어서 다 일정한 개발이익을 되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개발이익 환수제. 근데 항상 문제 구성할 때는 개발권 양도제하고 개발이익 환수제 또는 개발 부담금 이런 것을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해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이 돼가야 되죠. 정상지가 상승분 재건축 부담은 뭐라고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제도. 아주 어려워. 그래서 외워달라고 그랬어.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자 다시 개발 부담금에서는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이익.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에서는 자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자 그것을 환수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뒤에 기본적 공장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건 이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어렵죠. 공법할 때 논의하는 주제 이렇게 봐야겠고요. 개발 손실보상제로서 개발 부담금제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개발 손실보상제는 수용 보상금을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손해를 입게 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손실보상제. 이걸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몇 업종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감염병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 통해서 어떤 일정한 이익 등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개발 손실보상제, 개발 부담금 제도랑 아무
아무 관계없어. 개발 부담금 제도는 뭐라고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고, 손실 보상제는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삥을 뜯는 제도. 어려워. 이거 더럽게 어려워. 자, 주택 마련,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주택조합의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답 4번으로 고생했고, 요거는 학계론만 갖고는 해결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됐다. 이거 뭐 풀어요, 일반 수험생들. 2차 과목까지 다 공부를 어느 정도 됐으면 모를까, 뭐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 이거 괜찮다. 재건축 사업 끝나는 거죠. 재개발 아니야. 재건축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뜯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자, 재건축 부담. 그리고 얘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30회 때 문제이고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4개가 틀렸다. 이게 진짜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어떤 영역이 됐든 보통 정책론 5문제 내외 구성이 되는데, 한 문제는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정책론만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만의 특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문제 보시다시피 4개 무난하게 뽑아주고 1개 이상한 말을 써서 틀리게 뽑는 식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보셨고요. 여러분 자료 이제 26페이지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공부하신 주제들 주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토지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하는 거,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사업, 탁지개발사업 등을 가리켜서 공영개발이라고 부르게 된다. 큰 의미 없죠. 직접 개입이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과정에서 수용이라는 문제는 발생하고 그때 갈등이 문제가 되게 된, 답은 안 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 관련해서 수용제도, 선매협의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선 매수하는 제도를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수용할 수 없고 허가나 불허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미 나왔던 거, 자, 토지주택공사가 공공비축한 토지를 관리를 하게 된다.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거. 자, 경제적, 토지 경제적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맨날 나오자면 답이 안 되죠. 예, 몇 개씩 잘라내서 구성했던 그런 지문이고요. 용도적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적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할 거. 용도 지역 간에는 소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용도적은 오직 21개 중에 하나만을 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 간에는 필요하면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지역지구제 외부 요구를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된다. 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구 단위계.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것, 개발이냐 보전이냐 용도적 등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 토지거래 허가제 큰 문제 안 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 뼈대 잡아야 돼. 토지 가격, 단독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에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시군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 단독 주택 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거, 자, 큰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자, 부담금 2가지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해서 이 개발 부담금 다른 거 빼버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 국가가 삥을 뜯는 것을 가리켜서, 자, 바로 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재건축 그 주택 가격의 증가분 국토부장관이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를 국토부장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은 안 나오는데 국토부장관 이렇게 한 밑줄을 그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사용 안 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 등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의 제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정책 관련해서 직접적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관련해서 아직 안 나왔지만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했을 때 장기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다시 어떤 공공임대주택, 이제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100호가 있는데 20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20호가 이삭하겠죠. 그러면 여기 단기적으로 오면 이제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공급이 과잉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지만 나중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자, 임대주택에서 딴 데로 바꿔버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안 나왔는데, 지금 작년 문제 중에서, 자, 주택의 저당권의 저당의 유동화 파트에서 효과가 나왔거든요. 장기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읽지 마. 외워야 돼. 의미 이해하시면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먹게 돼. 그래서 장기만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등 관련해서 분양식이 선분양 제도하고요, 호분양 제도가 있다 해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주택 건설 재원을 융통할 수 있는 거 분양 대상자한테 이게 선분양 제도, 호분양 제도는 주택이 완성된 후 그 재원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제도. 이거가 호분양 제도. 그 다음에 주택조합 얘기 아까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포인트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두 개 다 27에 30일 문제에서는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 특구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조정 대상 지역, 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일 지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이게 홍법 공부할 때, 주택 공부할 때 분조투랑 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시장 임대료보다, 자, 규제 임대료가 높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낮았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거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도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임대료 보조, 요거 거의 의미 없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하락할 수 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정책 관련해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29회, 30회 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가지고, 자, 재산세, 종부세 등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증감이 미치는 영향. 그래서 먼저 수요 입장에서는 조세가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 얘기는 가격 하락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래서 두 문제 뽑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정부는 무조건 떼돈을 벌게 된다. 무식한 얘기에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비탄력적으로 반응했을 때 정부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데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자,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그래서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부 다 세금을 부담한다. 완전 비탄력이라는 것을 표현하면 0으로, 자, 숫자로 표시하면 0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동결효과, 뒤로 매도를 미루는 현상을 동결효과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조세 감소하면 이제는 수요 증가. 그래서 가격은 상승.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중요치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세 정책, 조세 증감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조세 전가 얘기하고요, 경제적 순손실 등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